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번 주말 휴일을 끝으로 2주간의 올림픽이 막을 내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방역으로 재미라는 걸 잊고 살았던 우리 국민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떻게 좀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나 경쟁에 앞서 즐기는 모습에 매료된 사이에 때 아닌 페미 공격, 그리고 올림픽 도시락 논란 등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금메달 3관왕을 한 양궁의 안산 선수를 향해서는 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공격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과 없이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고요. 잠시 후 이 내용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8월 7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20년 도쿄올림픽,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폐막이라던데,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단연 화제의 선수죠. 금메달 3관왕을 한 양궁의 안산 선수. 근데 이 안산 선수가 경기를 하던 순간에도 심지어 결승전을 앞두고도 이른바 페미 논란이 불거져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번 논란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안산 선수의 게시글에 누군가가 왜 머리를 자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산 씨가 그게 편하니까요 라고 답했다는데요. 이 댓글들을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왜 머리를 자르냐고 물은 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질문이다라고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 이용자가 많은 이른바 남초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라고 줄여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과 페미니스트의 반응 댓글을 캡처해서 유포하기 시작했대요. 이후에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쇼커뿐 아니라 안산 선수가 페미인 증거 찾기 놀이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여대 출신이라는 것도 증거가 되었고요. 아티스트 마마무를 좋아하는 것, 그의 과거 인스타그램에 한국 남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웅행웅 5조 5억 년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도 비난의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그 안산 선수가 광주여대 출신인데, 네. 광주여대가 알고 보니까 이 양궁의 메카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양궁의 금메달리스트들을 그렇죠. 다수 배출한 그런 곳이라고 하던데 왜 이 여대를 다니는 게 페미인 증거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온라인 남초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안산 선수가 페미인 증거 찾기? 네. 그런 놀이가 이어졌다고요? 네네. 저는 그 과거에는 자신의 정치적 정적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낙인 찍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안산 선수 관련한 논란처럼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너 페미지? 라고 묻는 그렇게 낙인 찍으려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페미 색출 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건 일종의 혐오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로 낙인을 찍고 혐오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이런 놀이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효능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효능감은요, 언론이 만들어준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손가락 논란 때 GS 리테일이 사과를 하고 포스터를 삭제하는 데 이어서 당시의 마케팅 팀장은 보직이 해임되고 포스터 제작 디자이너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졌던 것이 이번 안산 사이버 테러까지 이어졌다. 그야말로 억지 논란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때를 쓰면 언론이 이를 받아써서 국론장으로 끌어올려주고 그러면 그게 또 사회에 먹혀서
해당 회사나 기관이 사과를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네. 스타벅스 캔커피도 남염 손가락 논란에 저격을 당하자 사과를 했어요. 저는 이런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안산 선수를 지켜달라는 웹자보가 뜨면서 시민들이 많이 공유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전에 그간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이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이거 양궁협회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넓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양궁협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질 않았는데 네. 우리 김 소장님은 제가 썼던 페미 논란 이런 표현보다는 사이버 테러다. 네. 안산 사이버 테러다. 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네, 저도 이번 안산 선수를 둘러싼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언론도 그렇고 또 이런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너무 쉽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면서 이 논란을 좀 부추긴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네. 일단 언론은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화제의 인물을 보도할 수밖에 없죠. 특히 최근처럼 클릭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언론 환경에서는 어뷰징거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무조건 보도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안산 선수는 굳이 쇼컷 논란이 아니라 하더라도 김재덕 선수와 금메달을 따는 과정에서부터 그 자랑스러운 모습에 모두가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을 했죠.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쇼컷 논란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논조로든 보도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보도량이 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도량만 보면요.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안산과 쇼컷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게 들어간 기사를 추출해 보면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716건이 추출됩니다. 너무 많은 보도량이어서 살펴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범위를 좁혀보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아카이빙, 그러니까 비카인지에서 다시 한번 같은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기사를 검색해봤어요. 네. 총 227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 종합 일간지 11개사의 보도는 몇 건인지 보니까 118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경제지도 82건이나 보도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은 스포츠지나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서만 도는 이슈가 아니라 주요 언론사들에서 매우 많이 다뤘던 이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보도량을 봤더니 정말 세기 힘들 만큼 많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다뤄졌는지도 중요한데 네. 논란을 단순히 퍼나르는 식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슈를 전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커뮤니티에서 도는 어떤 이상한 주장들, 혐오성 표현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공론장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냥 받아쓰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돌고 있다라면서 따옴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합니다. 언론은 먼저 이 현상이 성별에 따른 혐오 범죄이거나 혐오 표현이 아닌지 판단했어야 되고요. 또한 이 속에서 팩트체크해야 할 것은 없는지도 보고 있으면 당연히 팩트체크를 해줬어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적 균형으로 찬반 양론의 관점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현상은 부적절하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사안을 안산 페미 논란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안을 지칭하는 명을 좀 정확하게 짚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보도들이 부족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냥 받아쓰기만 하지는 않았나. 네. 혐오적인 표현은 없었나. 네. 또 있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는 했나. 만약에 이게 부적절했다면 문제점을 좀 짚었나. 또 사안의 명칭, 얼마나 그 사건의 이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시간에도 다뤘었는데 네. 이런 사안의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했나. 이런 점들 위주로 그럼 저희도 한번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네. 일단 안산 선수의 이 페미니스트 공격을 다루는 기사들 중에 상당수가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짧은 머리를 일컫는 쇼컷 논란, 또 페미 논란 이런 식으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에 대한 보도들은 대부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태인지 어떤 문제인지 지적하기보다는 VS 대결이라고 하는데요. 앞에는 반대하는 거, 뒤에는 찬성하는 이런 식의 제목들 따옴표를 가져다가 대결 구도로 보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혐과 남혐의 충돌 정도로 또는 젠더 갈등 정도로 처리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가 8월 3일에 보도한 게 있는데요. 페미 논란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아주 이 문제를 잘 비교해줬어요. 한겨레는 최근 우리나라 보도 제목 중에서 페미 안산 메달 반납해야 vs 선수 보호해야 갑론을박이라는 파이낸셜 뉴스 제목을 보여줬고요. 네. 또 안산 사상 첫 창간항 쇼컷 페미 논란도 실력으로 잠재웠다라는 한국경제의 뉴스 제목, 그리고 안산 쇼컷의 정치인 연예인까지 가세 산으로 가는 젠더 갈등이라는 조선일보의 제목을 사례로 들면서요. 이것처럼 VS 대결을 하거나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안산 선수가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런 프레임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도에서는 사실 이 제목이 주는 그 프레임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안산 페미 논란이라고 하면 그냥 페미인지 아닌지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페미인 게 논란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이런 논란 자체가 분명한 폭력임을 분명히 드러낸 그런 제목으로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특히 이번 사안은 외신에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예. 네, 외신은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폭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을 해서 좀 저에겐 신선했습니다. 네. 네. 국내 언론과는 다르게 외국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온라인 폭력, 혐오 운동 등으로 일컬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안산이 온라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BBC의 서울주재 특파원 로라 비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공격은 자신들의 이상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공격하는 소수 인원의 목소리라고 분석하면서 한국이 성평등 문제와 씨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페미니즘은 한국에서 더러운 의미의 단어가 돼버렸다라고 평하기도 했어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9일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양궁 선수의 짧은 머리가 반페미니스트들을 자극했다면서 이를 온라인 폭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AFP 통신도 안산의 짧은 머리가 남성들의 온라인 폭력 대상이 된 뒤 안산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산 선수가 이른바 그 페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남혐 용어를 사용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네네. 네.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팩트체크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저도 정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것까지 없던 일을 그렇게 논란으로 만들었을 리는 없고요. 네. 이런 남혐 용어가 정말 남혐 표현인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5조 5억이라는 표현은 그냥 재미있는 신조어인 양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5조 5억 이런 표현이 예능 프로그램인 신서유기에서도 자막으로까지 나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다 페미이거나 또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런 페미의 저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남쪽 커뮤니티에서 양궁 안산 선수의 그 금메달을 박탈해달라는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고 이것이 이제 외신에서도 보도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언론 보도 중에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제법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MATN 스포츠에서 한국양궁협회의 연일 항의 전화와 게시글이 쏟아졌다. 이렇게 기사화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3일에 더 팩트라는 언론사에서 대한양궁협회 관계자에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전화가 오긴 했는데 안산 선수의 금메달 박탈을 요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 안산 선수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커뮤니티에서는 분명 항의 전화를 하자면서
심지어는 그 양궁협회 전번도 댓글로 전화번호도 댓글로 올리고 거기에 막 추천도 좋아요도 막 했는데요. 네. 정작 그 안에서만 시끄러웠던 것이지 양궁협회로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언론들이 남쪽 커뮤니티의 글과 댓글만을 보고 진짜 항의 전화를 했는지 양궁협회에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보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쏟아졌다.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을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키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요. 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죠. 양준우 대변인의 발언이 또 언론에 네. 여러 보도되기도 했고, 이 안산 선수를 페미라며 공격한 일이 이게 사실 정치권으로도 번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전하는 이미 페미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저는 굉장히 대표적인 전형적인 어뷰징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정보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 스피치로그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79개 언론사의 그 보도 중에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안산과 숏컷 단어가 들어간 기사 속에서 어떤 발언들이 인용되었나를 살펴봤어요. 네. 그 결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발언이 35개 기사에서 24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발언이 34개 기사에서 22건, 다음에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32개 기사에서 19건 인용됐어요. 네. 인용이 많이 된 순으로 호칭을 생략하고 제가 좀 불러볼게요. 이준석, 장혜영, 유호정, 심상정, 백혜련, 양준우, 진중권, 이재명, BBC 순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분들의 발언들이 11개 이상의 언론 보도에서 10여 차례 넘게 인용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에서는 29일에 여성 선수에 대한 혐오 확산 나선 언론 부끄러움을 모르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어요. 네. 이 성명에서는 안산 선수에 대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혐오와 차별 발언을 옮겨 쓴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조장한 페미니즘 및 여성 혐오 논란을 언론이 무분별하게 받아써서 혐오를 확산시켰다라는 비판인 것인데요. 특히 저는 이 혐오성 발언들이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속 옮겨주는 그것이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그 기사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은 여러 차례 이 페미니스트 혐오 논란을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그 어느 때보다 화두가 되는 시기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 보도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1년에 이 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인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연 등 11개의 단위가 함께 모여서 혐오 표현에 반대하자라는 그 미디어 실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선언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실천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도록 언론인 협회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종사자는 평소 혐오 표현의 개념과 맥락,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과 발언 등에 혐오 표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의 의도적인 혐오 표현을 그대로 중계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종사자는 이런 주요 정치인, 고위 공무원, 종교 지도자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하는 혐오 표현은 더욱 엄격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이런 것들, 이런 기본에 충실해서 이 태도로 보도를 하는 이런 실천을 제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선언보다는 실천을, 그리고 네. 그 실천도 역시 기본에 충실해서 실천을,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슈 앤 피플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김혜민 PD의 휴가로 이제 변지유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맡았는데요. 이제 김혜민 PD와는 또 다른 색깔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제 변지유 아나운서는 차분하고 정갈한 진행톤과 발음으로 방송 진행을 잘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은 이제 더 밝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진행자의 휴가로 다른 진행자가 한 주간 진행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색다르게 들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이제 7월 26일 월요일에 방송된 코너 신상 언박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중국어 교사 서수빈 씨가 출연해서 이제 중국어 공부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외국어 공부법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개인의 공부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중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등 중국어 공부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열돼 그닥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국어 교사가 가진 특별한 공부법이나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출연자와 변지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비슷한 편이어서 누가 진행자이고 누가 출연자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저자만의 특별한 방법을 좀 기대했다면 이날 인터뷰가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제 7월 30일 금요일에 방송된 팁톡 코너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클럽하우스 불멸방의 운영자인 최혜윤 아나운서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제 클럽하우스 방의 운영자 입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도 했지만 이제 클럽하우스의 열기가 꺼진 지금은 다소 시의성이 지난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슈 앤 피플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다루는 주제나 인터뷰 섭외에 있어서도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클럽하우스 한창 열기가 뜨거웠다가 요즘 국내에서는 조금 수그러든 듯도 한데 핫 이슈는 아니었는 것 같다 이런 평가시고, 네, 7월 마지막 주 이슈 앤 피플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28일 수요일 방송된 코너 서프라이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민원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주제 선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제 단순히 데이터로 보는 민원 현황 파악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쉬움이 많았던 모니터링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슈 앤 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이 정말 감격스러운데요. 네. 일본 내 코로나 상황도 심각해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참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선수들의 선전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이 주최 측인 일본에서 제공한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좀 시끄러웠어요. 네. 한국 선수들만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선수촌 식당 반응 이런 게시물인데 일본 선수촌 식당, 외국 선수촌 SNS 인증샷, 외국 선수들의 음식 인증샷, 외국 선수들의 SNS 영상 후기 등의 이미지와 함께 이런 제목의 글과 함께 이미지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전 세계 18,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매일 올림픽 선수촌 다이닝홀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직 한국 선수만 빼고 크크크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뭐 내용인즉슨 다른 외국 선수들은 모두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만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거는 한국 선수들의 인증샷이 없다 이런 겁니다. 네. 일본은 이번 올림픽에 이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가 이제는 다 정상화됐다 이런 뜻으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에서는 뭐 이미 자국에서 공수한 식재료로 선수단 식사를 제공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미국도 그러고 있긴 한데요. 네. 뭐 사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의 식사는 이미 대회 전부터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이번 도쿄올림픽을 국내 상징으로 삼고 후쿠시마 식재료의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올림픽 선수촌 식탁에다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그걸 따져보면 우선 선수단의 식당 이용을 어떻게 하라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도쿄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 답에 대해서 후쿠시마현 식재료를 먹지 말라고 정부가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제 교육센터는 올림픽 때 매번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게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에 맞는 음식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만 도시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규정도 없고 네. 그냥 본인이 입에 맞으면 먹는 거고 네. 입에 안 맞으면 나가서 먹는 거고. 네. 그래요. 그 올림픽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이 이렇게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뭐 알고 보면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네.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네, 이번이 처음이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네. 이 대한체육회가 선수를 위해서 급식센터 운영한 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통화해봤는데 대한체육 관계자도 이 단지 경기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식사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제 외국 나와서 이제 입맛에 안 맞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도시락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뭐 그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먹고 신청하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현재 하루에 250개에서 500개 정도의 도시락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올림픽 파견 선수단이 354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경기 일정 일찍 마치고 오는 분들을 감안하면 1인당 하루에 1개 혹은 2개 정도 신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야식을 제외하더라도 선수들이 네. 하루에 3끼를 다 먹는다고 했을 때 네. 한두 끼는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고 나머지 뭐 한두 끼는 한식 도시락을 이용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 한국 선수들의 인증샷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국 선수들이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안 간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봐야겠네요. 네,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판정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팩트체크 해볼까요? 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으로 이제 모바일 메신저 방에 루머가 있어서 팩트체크 해봤는데요. 네. 보통은 비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좀 좋은 내용이어서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네. 내용은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내년 늦은 봄 또는 초여름쯤에 한국이 세계 첫 코로나 선전국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으셨어요. 그 제가 제목도 재미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에 사용한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다는데 놀랍게도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가 처음으로 서울 모 병원에서 300명에 투약한다고 합니다. 확진 환자에게 임상 투약한 결과 3일 만에 코로나virus 전부 해결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미 10만 명분이 연내 생산 완료된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4만 명이니까 충분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적극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첫 번째로 늦은 봄 또는 초여름에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환자가 없는 청정국가 된다고 하니 가슴이 쿵쾅 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유명 지역사 몇 곳을 더 언급하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저도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네. 우리나라가 내년 여름쯤 내년 봄 또는 초여름쯤에는 세계 첫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된다. 사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 코로나19 제가 항체 치료제 이런 얘기는 개발됐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근데?
일단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한 것도 없고 전 세계에도 아직 없습니다. 네. 네, 대신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등 일부 의약품이 치료 현장에서 완전한 치료제가 아닌 증상 완화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렘데시비르가 대표적인 현재 쓰이는 치료제인데 이게 정맥 주사제이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 대상으로 제한적인 데다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닌, 쉽게 네. 범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생산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8월 4일자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가 된 완료된 제품은 렘데시비르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라는 품목인데요. 이 두 가지고요. 이 중에 항바이러스 제제인 렘데시비르가 중증 환자 대상, 전 환자가 아니고요. 중증 환자 대상이고 네.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경증, 중등증의 고위험 환자, 주로 고령층인데요. 이분들을 대상에 치료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발 완료가 이렇고요. 현재 임상 승인 단계에 있는데 진행 중인 거죠. 임상 시험이. 여기에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카모스타트를 비롯해서 모두 13개의 품목이 있고요. 이제 이 품목들 회사를 제약회사 좀 보면은 이 앞서 톡 게시판에서 언급한 뭐 그런 제약회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 항바이러스제 얘기도 하셨고 또 항체 치료제, 뭐 코로나19 치료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자체,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제고요. 대표적으로 렘데시비르가 있습니다. 네. 이 렘데시비르가 몸 안에서 RNA 복제를 막아서 이제 항체를 제거하는 거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는 몸이 스스로 면역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군요. 네네, 방식이 다른 거죠.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치료제가 개발 중인데, 우선 그래 나오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는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레키로나주라는 이름이고요.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치료제로 직접 사용 중인 게 맞지만 일부 환자, 모든 환자가 아니고 중증의 일부 환자고요. 그다음에 경증, 중등증의 고위험 환자고요. 레키로나주가. 그다음에 제가 셀트리온 관계 쪽에 또 연락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통용이 맞는 건지 숫자가 60원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랬더니 뭐 투약 현황, 뭐 치료 효과, 생산 계획, 뭐 이런 구의총 등 그 중에 이제 그 톡의 내용대로 진행 중인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뭐 정확히 몇백 명, 뭐 몇 명 참여됐다, 뭐 이런 몇 명의 환자가 뭐 적설만 이런 내용들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기준으로 레키로나주는 현재 82개 병원 5,852명이 환자에게 투여하게 됐고요. 렘데시비르는 128개 병원 8,833명 환자에게 투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회사들 걸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 DC 녹십제 코로나19 치료제는 이 지코비드라는 건데 이미 지난 5월 10일에 조건부 허가가 풀어졌습니다. 예, 아직 그 효과성,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좀 부족했다는 이유였고요. 그러면서 DC 녹십자는 이 지코비드의 상업화를 6월 5일에 했고요. 네.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간단하게 현재도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관련 제품 가운데 레키노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상 임상까지 마친 제품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할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제목부터가 좀 자극적인데 장첸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을 보니까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이라면서 총 22가지의 내용을 쭉 열거했습니다. 동영상에서. 그러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세금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내고 있다. 이러면서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수십만의 조회수, 또 천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서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죠. 네. 장첸이라면은 그 영화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 장첸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조선족 조폭 역할로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런 뭐 이른바 그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이 이런 혜택들을 가로채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22가지 뭐 혜택 지원한다는 거는 뭐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결혼비용,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 전형, 휴대폰 통신비, 출산비용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 보육지원금, 운전면허 취득비용, 국내 자격증 취득비용,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비, 자국 출신 산모 도우미, 학습지 장학금 등록금 등을 다 지원한다고 했고요. 네. 또
뭐 대학 특별 전형 혜택, 기숙사 우선금 배정, 예금 우대금 및 대출이자 외국간 송금 수수료 감면, 뭐 부동산 세금 감면까지 이런 많은 또 면제 혜택이 있다고 이렇게 쭉 주장을 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네, 저도 이 정도 혜택이 되면 굉장한 이 복지국가일 것 같은데 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22가지 가운데 네. 중국인들만을 위한 혜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뭐 국공립 어린이집 자격증 취득,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학습지 기숙사 지원 등은 중국인만 주는 게 아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모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결혼 비용, 출산 비용, 출산 도미 같은 이런 지원은 모두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인뿐 아니고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과 결혼 사례가 많아져 보니까 이런 제도들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정도가 이제 그나마 전체 외국인 대상이고요. 그 밖에 뭐 공공임대, 공무원 선발, 휴대폰 통신비, 육아보육지원금,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록금 장학금, 금융수수료 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렇군요. 공공임대, 공무원 다문화 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네, 없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슬쩍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는 내용과 가짜를 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괜한 오해와 억울한 피해는 물론 이걸 기반으로 또 혐오와 선동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제중독부들에게 또 혹은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괜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이런 가짜 뉴스들 보이는 즉시 저희 열린 라디오 YTN으로 신고해 주시면 저 말고요. 송영훈 기자님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 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에드시런의 Bad Habit 준비했고요. 이번 주부터 열린 라디오 YTN이 토요일 밤 8시 20분 그리고 일요일 밤 11시 20분에도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